그다음에 그 승낙은 청약했다 그래서 꼭 상대방이 승낙에 대한 의무는 없는 거니까 승낙의 자유가 있다, 해답할 의무가 없다, 그거 좀 점검하고. 그다음 534조가 그 의외로 시험에서 많이 물으니까 그 조문 자체를 갑이자 을에게 내 토지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청약을 했는데 상대방 쪽에서 아니 8천만 원 살게 이처럼 청약이 돼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서 승낙을 했다. 그는 534조 청약을 거절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새로이 청약한 것으로 봐요. 계약이 성립된 게 아니고 새로이 청약한 것만 보기 때문에 갑 쪽에서 원래 청약자가 다시 이게 새로운 청약이니까 그래 내가 8천만 원 밖에 이쪽에서 다시 승낙을 해야지 계약이 성립이 되니까 요거 534조인데 조문 자체는 어려울 게 없는데 사례 등으로 이제 물어봤을 때 본 시험자가 마음이 급하니까 계약이 성립됐다고 미리 단정해서 문제 풀고 그런 사람인데 그것만 좀 조심하란 말이야. 여기 새로이 청약한 것만 보기 때문에 계약이 바로 성립된 건 아니니까 얘가 다 승낙해야 된다. 그것만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승낙의 상대방은 아까 청약과 반대로 청약은 불특정 다수나 청약도 이유지만 누구나 맞추라고 지겹도록 내준다. 승낙은 불특정 다수다 승낙은 있을 수가 없고 반드시 특정인 청약자에게 한다. 점검 딱 하고. 연착한 승낙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새로운 청약을 엎은다. 뒤에 연착 통지 의무 같은 경우는 앞에다 다 붙여서 점검하면 되고. 계약의 성립 시기. 원래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은 당연히 먼저 청약이 있을 거니까 상대방이 내 의사 앞에지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해서 효력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승낙을 할 건데 승낙도 상대방이 내 의사 앞이니까 청약자에게 도달해야지 효력이 발생. 그래 비로소 계약이 성립. 따라서 이제 이 계약의 성립 시기는 곧 이코르 청약 말고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하고 이코르가 되는데 승낙 효력 발생해야지 계약이 성립되니까. 그래서 계약의 성립 시기는 그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를 말할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 대하자하고 격기자 있어서 물론 대하자냐 격기자냐 하는 것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물론 이것도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 어떤 거에 따라서 이게 도달주의냐 발신주의냐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중개사 수준에서 직접적인 통화 수단에 의하느냐 의하지 않느냐로 구별하는 것이 중개사 수준은 제일 쉽다는 거. 직접적인 통화 수단에 의하면 대하자, 그 반대면 격지자. 여기에 서울 살고 부산 살고 거리상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졌다고 해서 격지자가 아니고 얘네들이 휴대폰을 들고 전화통을 들고 살래 삭게 뿌리면 대하자가 된다는 거야. 이 직접적인 통화 수단에 의하니까 그러면 대하자가 돼요. 따라 격기자냐 대하자는 것은 거리상 장소적으로 구별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구별한다 그 이야기. 그러면 이 경우 이제 대하자 같으면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야. 살래 청약에 바로 상대방의 도달, 삭게 승낙에 바로 청약자가 도달. 따라 대하자서의 경우는 원칙 그대로 청약이든 승낙이든 도달주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격지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격지자 경우도 청약은 그대로 도달주의 원칙에 적용이 돼요. 상대방의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된다. 문제는 승낙 효력을 발생해야지 계약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승낙 효력 발생 시기가 항상 문제다. 이게 성립 시기를 좌우하니까. 격지자 같으면 지금 3월 10일 날 부산에서 승낙의 통지를 발송했다. 승낙기한이 3월 20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이게 편지 서면으로 이제 청약 승낙하면 격지자가 될 거니까 편지 배달기는 며칠 걸릴 거니까 3월 12일쯤에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이 됐다. 그러면 승낙의 통지를 격지자니까 발송한 시점하고 청약자에게 도달한 시점 사이에 시간상 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승낙 의사표시가 발신과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3월 10일자로 계약이 성립된 소리고 아니다. 이것도 상대방의 의사표시니까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서 청약자에게 도달한 시점 3월 12일 날 승낙 효력 발생한다. 요를 가정하면 이때 계약이 성립이 될 거란 말이야. 이처럼 이제 격지자의 경우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시점하고 도달한 시점 사이에 시간상 갭이 있다 보니까 발신주를 취하냐
도달지 우천에 따라서 계약의 성립 시기가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책 공부할 때 이런 말 하고 넘어왔어요.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도달지 효력이 생겨야 도달지 원칙이지만 도달지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발신주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우리 시험에 나온 게 531조인데 계약법 들어가자마자 나온다. 이걸 말하고 넘어왔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주고 요게 지금 나와 있다고 말이야. 531조에서 승낙의 의사표시만 외적으로 발신주가 채택이 됐다는 것. 따라서 얘가 승낙 의사표시를 발신하기만 하면 승낙이 효력 발생 이 날짜로 계약이 성립이 돼요. 도달지 원칙이 아니라. 왜냐? 어차피 얘도 승낙했다는 것은 계약을 채우는 의사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가급적이면 계약의 성립 시기를 단축시키자 그 말이야. 해서 이제 대화자 사이의 계약에 있어서는 청약 승낙 원칙 그대로 도달주의. 격자 사이의 계약에 있어서도 청약은 이런 건 하도 물어보는데 이런 것도 틀린 사람이 푸지기술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 하도 물어봐. 하도 맞추라고 주는 거야. 그냥 청약은 도달지 원칙 그대로 승낙이 언제로 발생해가 계약의 성립시를 좌우하니까 이 승낙 의사표시만 계약의 성립시를 단축시켜서 발신주의 정리했다고 하고 그 다음 기타 계약의 성립으로서 이게 이제 청약 승낙이라는 외형적인 틀은 갖추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양 의사표시가 합치가 됐다는 점에서 계약의 성립으로 보는 경우인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이런 것도 공짜로 누구나 맞추라고 내주는 거니까 그냥 공짜로 무조건 맞춰야 되고 이런 것까지 틀려버리면 20점 맞게 된다. 20점 맞게 된다. 먼저 청약자 의사표시에 의해서 또는 관습에 의해서 승낙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 걸로 보자. 그래서 이제 의사실현은 계약의 성립. 갑이 교제를 한 건 지필을 했다. 해서 을에게 그 지필한 교제를 송부하면서 내 교제가 마음에 들면 구입해 주세요. 이렇게 청약을 했다면 교제를 함께 송부를 하면서 그러면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내 교제가 마음에 들면 써주세요. 그 이야기니까 역으로 말하면 당신 승낙은 필요 없다는 거야. 해서 저 청약을 했는데 얘가 갑이 송부한 교제에다가 밑줄을 긋고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을의 승낙이 없다 하더라도 갑이 송부한 교제를 얘가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승낙을 의사가 있으니까 교제를 사용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교제를 사용하면 이게 곧 승낙 의사표시 인정되는 사실에 해당이 되니까 이 시점에서 승낙은 따로 없지만 계약이 성립된 걸로 보자. 이런 거를 의사실현한 계약의 성립. 뜻풀이 의사실현 승낙 의사로 볼 수 있는 실현 사실 있으면 그 이야기야. 계약 성립. 한 가지만 주의하는 거. 요 경우에 승낙 의사표 인정되는 사실만 있으면 그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되지 승낙 의사표 인정되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청약자가 안 때 계약이 성립되는 아니니까 그것만 지문에서 잘 확인하라고 말이야. 여기 교제를 사용하면 이 시점에 계약 성립된 얘가 교제 성립된 사실을 청약자가 안 때 성립되는 거 아니다. 그 이야기. 교차 청약은 더 쉽고 갑은 을에게 내 토지 1억 원에 살래 청약을 했는데 이 청약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기 전에 상대방도 동일한 내용의 청약을 했다는 거. 당신 토지 1억 원에 팔래 이렇게. 그럼 이것도 청약, 이것도 청약. 승낙은 없는데 양 청약이 내용이 똑같지 않냐 그 말이야. 그러면 굳이 다시 승낙을 기다릴 필요 없이 양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하기만 하면 계약 성립된 걸 보자. 승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 청약이 동일한 내용이니까 이런 걸 교차 청약. 그다음 계약 체결사하고 과실책임은 지금도 정신 바짝 차는 거예요. 우리가 민법 첫 시간에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계약법을 억지로 좀 여기까지 배우고 있는데 민법 첫 시간에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이다. 이것 자체도 이제 시험에서는 물론 총칙에서는 이제 원시적 후발적 불능이 뭐냐 사례를 물어보지만 이게 계약법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계약법으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과 관련된 것이 3문제 이상이 출제가 된다. 그것이 자세한 것은
관련 문제는 계약법에서 배운다는데 지금부터 오원시적부 후발적부에 관련된 것이 쏟아져 나온다고 말이야. 다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면 다시 앞으로 돌아갔을 때 또 처음부터 헤매게 돼 있어요. 그 지금 악착같이 이 부분까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앞에 돌아갈 때 헤매지 말라고.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은 우리가 이미 총체에서 구별해봤고, 이거는 원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목적, 예컨대 매매 같으면 소유권이 불가능하다. 목적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게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만 무효가 되고 후발적 불능은 그 반대 유효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고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지만 이로부터 이제 아주 중요한 법률 효과가 파생이 되고, 이게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다. 이 말까지만 하고 이게 문제를 안 가르쳐주고 시간 걸리니까 나중에 계약법령 그때 배우자고 넘었다. 그걸 지금부터 배운단 말이야. 여기 지금 원시적 불능이니까 지금 3월 10일 날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 매매를 했고, 계약 체결일 전 3월 7일쯤에 이 건물이 어떤 사정에서 이미 매수를 됐고, 원시적 불능이니까 이 계약은 일단 무효가 됐고, 그렇게. 근데 이 계약은 무효이지만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률효과가 파생이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무효이지만 여기 매도인, 목적물, 인도 의무자, 얘는 이게 자기 건물이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는 거 법은 상식이니까. 이 건물이 내 거니까 계약 성립 당시부터 목적,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것을 얘는 알았거나 악이 최소한 알 수는 있을 거란 말이야. 과실이 있다고 말할게. 자기 거니까. 거꾸로 이 상대방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 성립 당시부터 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없다면 이런 계약 체결 안 했을 거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또라이고 이게. 따라서 매수인은 반대로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고 모른 데 대해서 과실이 없이 계약 체결,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고 계약 체결했단 말이야. 그런 매수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계약이 유효하리라고 믿었을 것이고, 유효하라고 믿으니까 계약 체결했을 것이고, 유효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매수인은 손해를 입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계약이 유효하라고 믿으니까 은행 등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대출을 받았다. 근데 결과 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니까 대출금 쓸 일 없다. 근데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문다. 대표적으로 계약이 유효하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 융자금의 이자 같은 거. 또는 계약이 유효하라고 믿으니까 부동산 거래 특성상 현장 답사를 가봤다. 건물이 없더라, 여비 날렸다, 이런 것들. 이때 이제 이 계약이 유효하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를 앞으로 지겹도록 민법 교재에 나오는 경우에 신뢰이익이라고 부르는데, 줄여서 계약이 유효하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를 신뢰이익 또는 뒤집어서 신뢰손해에 그러는데, 융자금 이자 같은 것 또는 현장 답사 비용 같은 것. 그러면 얘한테 이제 이런 손해가 많이 생겼다 그럼 이 손해를 얘가 그대로 부담을 해야 되는가, 지금 이걸 묻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 이야기고. 매도인의 경우는 계약 체결 과정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 그 말은, 이런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했으니까 계약 체결 과정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자는 상대방이 계약에 유효하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 신뢰액에 대해서 배상해줄 책임이 있다. 이거를 원시적 불능 경우에 발생되는 535조 1항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법, 계약 체결상의 과실, 체결 과정에서 과실이 있는 자는 상대방이 계약이 유효하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를 배상해줄 책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 따라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지만 이로부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으로 하는 중요한 법률효과가 파생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있다는 거. 지금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에 한해서만 아예 조문 숫자도 외우고 다녀야 돼요. 535조 1항에다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해서 규정을 해놨다는. 그런데 우리가 또 총칙에서 착오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착오 경우도 이와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착오 경우도 지금 설명드려야 돼요. 갑이 자기 토지를 착오에서도 지겹도록 가르치는 이야기야. 1억 원을 팔 때 의사가 가졌다. 전에 계약 성립됐다. 나중에 얘가 착오를 이유로
천으로 팔겠다는 걸 취소하더라. 그럼 처음부터 무효로 돌아간다. 그럼 얘는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엄청난 손을 잇는다. 용자금 이자 같은 거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 그 이야기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 민법은 원시적 오직 불능에 한해서만 535조 1항에다가 계약처에서 관점에서 규정을 해놓고 착오 등의 경우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원시적 불능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계약처에서 관점 인정한다는 규정을 일체 두고 있지를 않는다 그 말이야. 그러니 당연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러면 당장 우리가 총칙에서 배운 착오의 경우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상대방 쪽에서 얘가 취소를 하니까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 계약이 왜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에 대해서 여기 착오 같으면 취소를 한 얘가 배상해 줄 책임이 없는가, 얘 아무 잘못도 없이 불똥을 맞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이에 관해서는 통설은 대다수 학자들은 이런 착오 등의 경우에도 민법의 계약처에서 과실 책임을 인정하자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535조 1항을 유추 적용, 설명드려도 설명 535조 1항을 유추 적용해서 계약처에서 과실 책임을 인정하자는 입장인데, 문제는 학설은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 판례가 문제라고 말이야. 우리 판례가 그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건데, 우리 판례는 잘 들어야 돼요. 우리 판례는 원시적 불능을 제외한 어떤 경우에도 착오 등을 빌어서 어떤 경우에도 계약처에서 과실 책임을 인정한 예가 없다 그 말이야. 학설과 반대로. 따라서 이런 착오 경우에도 학설은 이 경우도 535조 1항을 똑같이 적용해서 얘한테 취소한 자에게 계약처에서 과실 책임을 인정하도록 하자, 이를 이야기를 하는데, 판례는 계약처에서 과실 책임을 인정을 안 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책에서 가로 2번 적용 범위 그 두 줄을 목숨 걸고 깨우치라고 말해. 그 말을 이해를 못해서 기초문제 틀린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우리 법은 오직 원시적 불능으로 해서 무효가 된 경우에 나서 535조 1항에다 계약처에서 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착오를 비롯한 그 외의 경우도 계약처에서 과실 책임 문제가 발생이 되나, 통설은 원시적 불능을 제외한 착오 등의 경우도 계약처에서 과실 책임 인정하자는 입장인데, 중요한 거는 판례라고 말이야. 판례는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원시적 불능을 제외한 어떤 경우에도 계약처에서 과실 책임을 인정을 안 하고 있다고 말이야. 착오 경우도 계약처에서 과실 책임을, 시험은 항상 판례를 물어보니까 판례는 인정 안 하고 있다,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 요건에서 방금 다 가르쳐 줬으니까 동그라미 1번 원시적 불능이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목적물 인도모자 매매 같은 매도에는 악의 또는 과실 아락한할 수 있어서 상대방의 선의 무관해야 된다. 3. 상대방의 손해 입어야 된다. 뒤에 책임 범위,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 시일력에 대해서 배상한다. 내용은 이런 거다. 마지막 동그라미 2번. 이 경우 이제 실력에 대해서 얘한테 배상 청구를 하고 얘는 책임을 지는데, 요 실력 이익은 이행이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여기 이행이익은 글자 그대로 이 계약이 유효하였다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 글자 그대로 이행되었다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니까 유효하였다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말이야. 이 계약이 이행되었다라면, 유효하였다라면 소유권 이전 받았을 것이고, 이전 받았으면 얘가 전매를 했을 것이고, 그 전매 차익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이행이익. 이건 이제 가상적으로 계산을 해볼 건데, 이 계약이 무효로 돌아가서 내가 계약이 유효하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가 계산해 보니까 총 1,800만 원이더라. 근데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도 유효하였더라도 얘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1,300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아무리 이게 무효로 돌아가서 내가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행되었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이것밖에 안 되면 이 1,300을 초과해서는 배상 청구 뭐 한다 하면 이걸 한도로서 배상 청구한다 그 이야기고, 그다음 이 계약처에서 과실 관련해서 이제 판례 하나가 시험에 쏟아나오는데
그게 계약 교섭을 부당하게 중도 파기한 사례인데 이것도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하도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이런 거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교재에도 원칙이 지금 빠져있고 우리 시험에 원칙을 냈을 때 틀린 사람이 부지기 있었는데 지금 계약을 교섭을 하다가 이 갑이 자기 토지를 을에게 팔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내 토지 살래? 그 다음에 얘가 승낙은 아직 한 적이 없어요. 지금 계약을 교섭만 하고 있다가 말이렇게 삭가 막가 고민도 하고 그러면 아직 계약이 성립되기 전이니까 계약을 교섭만 하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계약 자유원칙 입각에서 계약 교섭을 중도에 그만두더라도 계약 교섭을 파기하더라도 원칙 일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계약 자유 원칙이니까. 교섭에 따라서 이해하고 꼭 계약 체결하는 법은 없으니까. 교섭하다가 수틀리면 중단하고 중도 파기할 수도 있고 그러더라도 파기한 자는 원칙은 일체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걸 항상 전제하라는 거예요. 계약 자유 원칙 입각에서. 이 원칙이 시험에 나왔을 때 빵점짜리가 수두룩했다는 거예요. 야매로 별표 치고 책에 있는 거 몇 개 외워가지고 그때 올라다 보니까 원칙을 물어보니까 다 틀리고 나오더라고요. 책에도 지금 원칙이 빠졌으니까 계약 자유 원칙 입각에서 계약 교섭을 중도 파기하더라도 원칙 일체 책임질 필요 없다. 이걸 확실히 전제 딱 하라고. 그런데 위에가 하나가 있어요. 저게 어떤 경우냐. 이 갑이라는 애가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 계약 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를 상대방에 부여를 했고 나 틀림없이 당신하고 계약 체결한다. 확고한 신뢰를 부여했고 그 신뢰에 따라서 상대방이 행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나 틀림없이 네하고 계약 체결한다. 확고한 신뢰를 부여를 했고 그래 그에 따라서 계약 체결이 되겠구나.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계약 교섭을 부당하게 중도 파기했다. 요리되면은 이거는 계약 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는 것. 이 경계선을 넘어섰다. 원칙 계약자 원칙에서 계약 교섭을 중도 파기하더라도 일체 책임질 필요 없다. 그러나 계약 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를 상대방에 부여했고 상대방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교섭을 파기하면 계약자 원칙 한계를 넘는 이 선을 넘어서면 위법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이제 뭐가 성립이 되느냐. 불법행위가 성립된 거로 보니까 손해배상 문제가 비로소 대두가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책에는 지금 이 원칙이 빠졌으니까 또 야매로 날려먹기 해서 치우 문제 틀리지 않도록 하라고 말이야. 책에는 지금 이 다음 단계부터 지금 써놓은 거예요. 얘가. 여기 지금 계약교섭 단계에서 확실하게 체결되는 정당에 대한 신뢰를 부여했고 그 다음 단계부터 써놨죠. 그 전 단계를 잘 기억하라고 말이야. 책에 빠졌으니까. 행동했으므로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해서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 이제 계약자의 원칙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비로소 불법행위가 이제 성립이 되는데 여기서도 주의할 게 있다. 이걸 지금 말을 이해거나 판례를 오지로 이제 자주 물어보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공부한 사람 다 맞춰. 오히려 쉬운 거는 다 틀고 나온다는 거. 지금 이렇게 계약 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를 부여했고 신뢰에 따라 상대방이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교섭을 중도 파기하면 계약자의 원칙 한계를 넘는 위법한 것인가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이게 지금 판례 입장인데 시험에서 이렇게 바꿔치기를 한다는 거. 계약 교섭을 부당 파기한 경우 우리 판례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한다.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이게 맞다고 다 동글배기 치고 나오더란 거야. 계약 교섭 부당의 중도 파기한 경우에 우리 판례는 계약 체결사 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다. 요거 연구 잘하란 말이야. 아까 전제를 미리 했어요. 우리 판례는 원시적 불능을 제외한 어떤 경우에도 계약 체결사 과실 책임을 인정한 바가 없다고. 따라서 계약 교섭을 부당하게 중도 파기해서 이 경우에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 판례는 계약처사 과실책임이 아니라 이거는 불법행위로 난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 인정하고 있단 말이야. 왜냐? 이게 계약교섭 부당하게 중도 파기한 경우에 계약처사 과실책임 인정한다는 민법 규정이 없어요. 계약처사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에 한해서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불법행위는 두 번째 주부터 가르칩니다. 민법 750조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 그 말이야. 따라서 계약처사 과실책임 대신에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단답식 물어볼 때 제일 많이 틀리니까 안 틀리고 요 주의하라. 다시 하게요. 우리 민법은 계약처사 과실책임을 원시적 불능 안에서만 535조 1항의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례는 학설과 반대로 원시적 불능을 제외한 어떤 경우에도 계약처사 과실책임을 인정한 바가 없다. 따라서 계약교섭을 부당하게 중도 파기한 경우에도 판례는 계약처사 과실책임이 아니라 왜 아니냐? 계약교섭을 부당하게 중도 파기한 경우에 계약처사 과실책임 인정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원시적 불능에만 규정이 있으니까 대신 민법에 규정이 있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다. 그게 기본 골격이야. 단답식 물어볼 때 많이 틀리니까 정리 잘한 거야. 배상 범위도 마찬가지. 무조건 별표 친다 가서 못 맞춘다. 하도 물어보는 판례인데 무조건 별표 백날 쳐봐야 못 맞추니까 중요한 거를 정리해주고 잘하란 말이야. 동그라미 1번. 이 경우에 발생된 손해는 무치 배상 책임지는가? 일단 발생된 전 손해를 배상한다. 그러면 틀리니까 주의하라고 말이야. 전 손해가 아니고 뭔만 책임져라. 실내 손해에 대해서만. 그 말을 또 이해를 못해. 동그라미 1번이 그거예요. 실내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져라. 여기 유효하게 책을 더 믿은 것이 의거해서 입었던 손해만. 발생된 전 손해 배상한 거 아니니까 말 바꿀 때 안 틀리도록 하라고 말이야. 그 다음 세 번째처럼 얘가 또 판례를 막 지 마음대로 섞어놔 버리는데 여기 지금 상대방의 적극적인 응에 따라 이행에 착수하고 지출한 이행 비용의 지급에 대해서 이 말을 지금 써놨는데 이것도 이렇게 외우면 백날 외워도 문제 못 푼단 말이야. 이 새끼는 왜 그렇게 판례를 이해를 뭐 아무 데나 막 섞어서 써놨는 거 모르겠어 이게. 지금 이거는 계약이 성립되기 전 단계에서 계약교섭이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를 지금 우리가 따지고 있죠. 성립되기 전 단계라고 말이야. 계약이 성립되기 전 교섭 과정에서 계약교섭 부당하게 중도 파기한 경우 문제를 우리가 논하고 있다고 말이야. 그러면 이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이행의 문제가 생기는 거야. 각 거래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했다. 계약이 성립이 됐다. 그런 다음에 채권 채무가 생긴다. 그 다음에 이행의 문제가 생기는 거렇게. 따라서 이 경우는 계약이 성립되기 전 단계에서 계약교섭을 부당 파기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행과 관련 지출한 이행 비용은 원칙 여기 손해에 포함이 안 될 거라고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행 비용은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이행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거는 자기의 위험과 책임하에 이행을 한 거예요. 성립도 한다. 왜 이행하냐 그 이야기예요. 따라서 원칙 항상 원칙을 전제해야 돼요. 이 경우는 계약이 성립되기 전 단계에서 계약교섭을 부당 파기한 경우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가 이행으로 지출한 비용은 원칙 여기에 손해에 포함이 안 된다. 이행 비용은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지출되는 비용이니까 이 원칙을 먼저 전제를 딱 해야 된다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하나 있다 그 말이야. 지금 이 상대방이 이행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했다 치자 그 말이야. 그러면 얘가 바보도 아닌데 성립되기 전에 왜 이행을 했겠냐 그 말이야. 이 이행비용 손해에 포함도 안 시키는 건데 원래 여기 성립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얘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야. 부당 파기한 애가 나 당신하고 틀림없이 계약 체결한다. 내가 돈이 좀 필요하니까 대금 중에 일부를 좀 미리 이행하라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서 이행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했다. 이런 경우는
외적으로 손해에 포함을 시켜서 배상받을 수 있다 그 말은. 이 원칙보다 정확히 전제하는 거야. 이 경우 문제는 이거 물어봐도 또 빵점짜리 수두르겠다 그 말은. 계약이 성립되기 전 단계에서 발생되는 문제예요. 성립되기 전 단계에서 계약과서 부당 파기한 지위 문제가 생겼다 말이야. 따라서 이행은 성립된 이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행과 관련 지출한 이행비용은 원칙 여기 배상에 포함이 안 된다. 그러나 상대방이 바보 천치가 아닌 바야 무조건 이행했겠냐고 말이야. 그래서 일방 당사자 적극적인 계약과서 파기한 자가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서 이행비용을 지출했다. 내 지금 돈이 좀 필요하니까 대금의 일부를 좀 미리 좀 이행하면 안 되냐.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이행을 했다. 이런 거는 여기에 손해에 포함을 시켜서 배상받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아가 지금 뒷골랑지만 지금 갖다가 그냥 때려 박아버렸다고 이게 뒷골랑지만 갖다가 지금. 다시 이것도 이해를 정확히 해야 되고 그대로 외워봐야 문제 못 푼다 그 이야기 지금.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요 경우는 아까 전제를 했어요. 계약 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를 얘한테 부여했고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이 신뢰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것을 부당 파기했으니까 발생된 손해배상하는 이야기야. 따라서 동그라미 2번처럼 계약 교섭부 당사자가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 지출한 비용. 요거는 계약 체결에 관한 다른 말로 바꾸면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야. 우측에 색칠한 판례 봐보세요. 그 판례 원본을 읽으셔. 얘가 아무렇게나 막 써놔버렸습니다. 거기에 네 번째 줄 보세요. 계약 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전 상태에서 이게 핵심 포인트야. 근데 그 말을 이제 빼놨잖아. 계약교섭 당사자가 계약 체결을 좌절되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 지출한 비용. 이런 건 신뢰가 부여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니까 당연히 여기 손해에 포함이 안 되겠죠. 그런 이야기야. 아가 이제 판례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그 앞구절 계약 체결에는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전 상태 요 말이 들어가두는데 이해를 못하는 게 얘가 그냥 한물까지 써놔쁜 거지 지금. 우측에 판례 읽으셔. 그 다음 마지막이야. 여기까지는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 문제인데 다시 정리 정돈.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일단 발생된 전손해 배상하는 거 아니다. 그럼 뭔만 배상하냐. 글자 그대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해 입은 손해, 신뢰 손해만 배상 책임을 진다. 이때 이행과 관련 지출한 비용은 여기에 계약이 성립되기 전 단계에서 계약 것을 부당하게 파악한 거기 때문에 이행 비용은 자기의 책임과 위험 부담에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손해에 포함은 안 된다. 그러나 일방 당사자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지출한 이행 비용은 손해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그다음 계약 체결에는 확고한 신뢰가 부여가 됐고 그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부당 파기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에는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전에 계약 체결을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생각 지출한 비용은 여기에 손해에 포함이 안 된다. 정리 딱 하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재산상 손해 이외에 정신적 고통이나 손해를 우리가 위자료 그러는데 계약 교섭을 부당 파괴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나 손해가 생겼다. 이런 위자료도 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재산상 손해 이외에 이런 인격적 침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이나 손해 위자료에 대해서도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정리했다고 하고 그다음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지만 우리 민법은 계약처자 과실책임 인정한다. 정리했다고 하고 그러나 우리 판례는 원시적 불능을 제한 어떤 경우에도 계약처자 과실책임 인정한 예가 없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계약교섭을 부당 파기한 경우에도 계약처자 과실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책임 인정한다. 큰 줄거리 정리했다고 하고 그 다음 계약효력은 아까 쌍무계약을 공부를 했는데 원래 계약효력 부분에서는 우리가 총칙에서 배운 거를 다시 배워야 되는데 계약효력을 발생하려면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 갖춰서 성립하고 당사자 목적 갖추면 성립이 되니까 성립하고 더 나아가서 효력요건 갖추고 권리는 의사의 행위가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 일차 화전 의사표시 아니고 목적은 확정되고 실행하는 조주고 효력요건 갖추고 그런 비로소 효과가 발생되니까 이 효력요건 여기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총칙에서 모든 법의 기본으로 해서 효력요건 이미 다 마스터했으니까 그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 계약법에서는 계약효력에서는 이 효력요건을 따로 배울 필요 없고 그 말이 위에 쓰여 있는 거예요. 대신 아까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실무상으로는 우리 시험에 들어간 매매권 임대차를 빌어서
대부분의 계약이 쌍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의존관계 두는 채무가 생기니까 이 쌍무계약의 특유한 특색으로부터 다음 두 가지 효력이 생기더라면 동시행항변권 위헌부담.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계약 효력 요건은 총칙에서 배웠으니까 다시 중원본 안 배우고 대신 실무에서 많이 행해지는 쌍무계약으로부터 특유하게 발생되는 계약 효력 두 가지 거를 집중 공부를 하자 그 말일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민법을 보면 여기 계약 효력 부분에다가 제3자라는 계약도 같이 규정을 해놨어. 이렇게 그러니까 동시행항변권 위헌부담 제3자라는 계약 이렇게. 근데 중요할 거는, 주의할 거는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특유한 계약 효력은 위에 두 개뿐이고 제3자라는 계약은 쌍무계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또 줄기 잡을 때 절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 이 쌍무계약 특유가 발생한 계약 효력을 집중 물어보는데 요거는 왜 여기다 같이 더불어 넣어놨느냐. 제3자라는 계약도 요즘에 실거래계에서 많이 행해지다 보니까 계약 효력 부분에다가 편의상 같이 규정을 해놨을 뿐이지 이것도 쌍무계약도 특유가 발생한 계약 효력은 아니니까 줄기 잡을 때 정리 잘할 것. 먼저 동시행항변권은 누구나 다 아는 아주 쉬운 거예요. 이런 걸 말하니까 쌍무계약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가 생기니까 이행할 때도 동시에 이행하는 게 공평하다 그 이야기야. 소유권은 채무, 대금 지급 채무 3월 20일 이행하기로 했다. 근데 얘가 지는 소유권 이제 안 하면서 얘한테만 대금 지급 청구했다. 그러면 법의 법자도 모르는 애지만 밥만 먹는 입 아니니까 야 인마 네가 소유권 넘겨주니 나도 대금 주는 거인데 왜 너는 소유권 이전 안 하면서 대금 지급 청구만 하냐. 네가 소유권 이전할 때까지 대금 지급 뭐 하겠다. 정당에 거절할 수 있어야죠. 이거는 법의 법자도 모르면서 이렇게 다 해요. 다만 이 사람은 정당에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자기의 권리라는 것만 모르고 살아왔을 뿐이지 이런 말은 밥만 먹는 입 아니니까 다 한다고. 이게 권리다 나한테는. 그걸 민법상 이거 하나 펴는 거. 이게 곧 지금 우리가 공부하자는 동시행항변권이라 그래요. 네가 소유권 넘길 때까지 대금 지급 뭐 하겠다. 정당에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동시행항변권. 그 상식적인 이야기고. 문제는 이 동시행항변권이 뭐하고 비슷을 하느냐. 이것도 이제 쌍무계약은 서로 대가 적용하기 있으니까 공평원리학에서 이게 인정이 된다 그 이야기인데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공평하니까. 문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담보물권에서 유치권을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 유치권도 공평원리학에서 인정되는 건 똑같은데 다만 이제 유치권하고 동시행항변권이 몇 가지 좀 차이가 있고 원래 옛날 시험에서는 비교 문제다 그래서 뭐과 뭐에서 차이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봤는데 뭐 지상권과 임차권의 차이점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에는 그런 비교 문제는 거의 출제가 안 돼요. 왜냐? 요즘에는 사례 아니면은 주로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99.9% 출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비교 문제는 별로 출제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권하고 동시행항변권의 차이는 요즘 시험에도 잊을만 하면 계속 반복 출제한다는 것. 이유는 이게 사례 문제로 출제하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시험에도 사례로도 몇 번 나왔고 단순한 이제 그 사례가 아니고 그냥 말로 물어보면은 쪽팔려서 잘 안 내겠지만 이게 또 사례로 출제하기가 아주 좋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례 분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책에 보면 유치권과 동시행항변권이 박스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 앞쪽은 집에 가서 쭉쭉 있고 그게 지금 외워봐야 문제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는 거예요. 유치권과 동시행항변권의 차이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사례 문제를 풀기 위해서 A가 노트북 소유자라고 가정을 하고 노트북을 가볍게 빌려줬고 얘가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니까 을에게 수리를 맡겼고 소유자, 수리 맡긴 자, 수리상. 그러면 먼저 갑이 노트북 수리를 맡겼다. 수리 좀 해주라. 알았다. 이것도 계약 일종이고
그럼 이게 무슨 계약인가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수리해달라 알았다, 이것도 계약 일종일 건데 무슨 계약이냐. 일해준 만큼 이 경우는 보수를 받는 게 아니라 수리장 아저씨가 아무리 땀을 빨빨 흘리고 열심히 수리하려고 했지만 수리가 완성이 안 되면 보수 한 푼도 못 받아요. 따라서 일의 결과에 대해서 이 경우는 보수를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약을 민법에서는 도급계약, 이 도급계약도 전형적인 쌍무계약이라는 거예요. 왜 쌍무계약이냐. 도급인, 갑, 수급인을 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과 수급인의 부담을 어떤 채무가 대가적 의존관계에 놓았기 때문에 쌍무계약이란데, 그게 뭐가 대가 적용이 놓느냐. 여기 도급인은 보수를 지급할 채무, 수리비를 지급할 채무하고, 그 다음에 이코로 여기 수급인은 완성물 인도 의무, 수리 끝났을 때 그 노트북을 돌려주는 의무, 완성물 인도 의무, 이게 동시행관계다. 그래서 쌍무계약에 해당이 돼요. 이게 우리 법 665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동시행관계라면 쌍무계약이고. 따라서 일단은 왼쪽에 갑이 보수는 지급하지 않으면서 수리비는 지불하지 않으면서 얘한테만 노트북을 보내다 청구하면 일단 수리상 아저씨는 도급계약이 쌍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은 동시행항변권 인정이 되니까 얘는 1. 동시행항변권을 행사를 해서 일단은 노트북 반환을 거절할 거란 말이야. 네가 보수 지급할 때까지 나 노트북 인도 못하겠다. 동시행항변권, 얘가 동시행관계니까 동시행항변권 행사 반환 거절할 거라고 말이야. 그런데 이 경우는 얘가 동시행항변권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엊그저께 유치권을 배웠으니까, 유치권 그러면은 쓸데없는 거 떠올리면 그 공부 엉터리 한 거고, 법정 담보물권이다. 법이 정한 요건만 갖추면 되는데 요건의 핵심은 두 가지다 말이야. 이자가 갖는 수리대금 채권이 물건이 어디서 발생된 채권인가, 채권자가 현재 이 노트북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가, 요걸 확인하면 되는데, 현재 이자가 이 일을 끝냈으니까 수리대금 채권 걷는다. 요거는 물건이 어디서 발생된 채권이고, 그 다음 이자가 현재 이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갖췄으니까 계약 필요 없이 다 자동으로 우측에 을은 유치권을 간다. 따라서 갑이 수리대금 반환하지 않는다, 보수는 지급하자면서 노트북 반환 청구하면 우측의 을은 두 가지 권리를 행사해줬다는 거야. 쌍무, 수리 맡기는 계약이 도급의 쌍무계약이니까 쌍무계약도 발생이 되는 동시행항변권 행사해서 반환 거절할 수 있고, 유치권 행사해서 반환 거절할 수 있다는 거. 따라서 동시행항변권과 유치권은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평존한다는 거. 이렇게 여기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존이 가능한데 중요한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이고, 따라서 요거는 이제 절대권이니까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동시행항변권은 독립한 물권이 아니고 쌍무 계약으로부터 특약에 발생이 되는 단순한 이행 거절 권능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는 독립한 물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동시행항변권은 누구한테 행사하는 게 아니고 이 쌍무계약으로부터 특약에 발생하는 단순한 이행 거절 권능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약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 제3자의 소유자가 내가 소유자다, 노트북 나에게 반환하라, 반환 청구를 했을 때 을은 제3자 소유자도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시험에서 묻는다는 거예요. 쟤한테는 행사 못하고, 그러면 얘한테는 이제 동시행항변권 행사 못하지만 계약의 상대방이 아니니까, 계약의 상대방이 A니까 대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이걸 검토하던데,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인가 절대권으로서 얘한테도 유치권 행사해서 반환 거절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다. 이런 식으로 사례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 거기 외화봐야 아무 필요 없다는 거. 나머지는 집에 가서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눈 돌려서 그 오타가 좀 있으니까 고쳐야 돼.
의난의 동그라미 1번 동생항벽권 이라가 아니라 이란. 개새끼 좀 못하려면 좀 빼야지. 책 내용이 부실하면 쌍놈의 새끼야. 바빠 죽겠구만. 동그라미 2번도 거기 교환적 관계성으로 그중 한쪽 당사자에게 선행하는 공평증과 신의책에 부합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거꾸로 써야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거꾸로 부합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풀잖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인정한다 그 말이야. 선 이행하는 것은 공평원칙이나 신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동시에 함께 인정된다 그 의미라고. 그것도 바꾸시라고. 부합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거꾸로 부합하지 않기 때문으로 바꿔야 된다니까. 그 말 알아들어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우측으로 올라가서 여기 동시행항벽권이 536조인데 이것도 시험에서 무지하게 물어보는 임의규정이야.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특약이 있으면 동시행항벽권이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행항벽권을 폐지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만 물어본 게 아니라 거꾸로도 물어본다는 거야. 거꾸로도 시험에서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성립요건에서 일단 쌍무계약으로부터 양 당사 채무가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두 번째 줄 계약의 쌍방이 서로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채무를 부담하던 경우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동시행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면 동시행함과 성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 말을 뒤집으면 양 당사 채무가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된 채무가 아니고 별개의 계약으로부터 발생된 채무라 하더라도 당사자 뭐만 있으면 특약이 있으면 동시행항벽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 말이 거꾸로. 그렇게도 물어봐. 따라서 임의규정이다 이 말을 두 가지로 물어보니까 두 가지로 물어본다고. 536조는 임의규정이다 그 말을. 첫째,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양 채무가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동시행항벽권 인정이 돼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약에 의해서 동시행항벽권을 폐지할 수도 있고 거꾸로 양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된 채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뭐가 있으면 특약이 있으면 거꾸로 동시행항벽권을 인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도 물어보고. 다시 536조는 임의규정이고 첫째, 양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특약이 있으면 동시행항벽권을 인정 안 할 수 있고 그걸 반대로도 해보라고 말이에요. 양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된 채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특약이 있으면 거꾸로 동시행항벽권을 뭐 할 수 있고 인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물어본단 말이야. 판례가 두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얘새끼는 그 위에다가 특약은 유효하다면 써놨고 판례란 말도 안 써놨잖아 지금. 이래갖고는 문제 다 못 푼다고 말이야. 정리 잘 하시라고. 그 다음 뒤에 넘겨서 지금 동그라미 2번이 또 문제인데 이게 지금 동시행항벽권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양 채무가 발생이 돼야 되고 첫 번째 요건인데 그러면 동시행항벽권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인에서만 인정되는가? 이게 문제인데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인에서 동시행항벽권 인정이 되냐 그 말이요. 지금 갑을 두 사람이 건물에서 매매계약 체결 얘가 당사자 그럼 소유권은 채무 대금 채무 두 놈 사이에서 물론 동시행항벽권 인정이 돼요. 그런데 동시행항벽권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 한해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예컨대 이 매도인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 자 대금 1억이다. 얘는 소유권은 채무 부담하고 1억짜리 대금 지급 줬고 갔는데 이 채권 채무가 상속인에 승계돼요. 그대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승계된다고. 그러면 이 상속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동시행항벽권 인정이 되고 소유권 이전하면서 대금 지급 청구하면 상속인한테도 넘겨줄 때가 대금 지급 못하겠다. 또는 채권 양도 채무 인수 경우도 이 채권 채무가 그대로 이전이 돼요. 그래서 채권 양도 1억 원짜리 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채권 양수인 얘가 대금 채권 이전 받았으니까 나한테 1억 달러 했을 때 이 매도인이 아직 소유권 이전 안 해줬으면 얘가 소유권 넘길 때까지 니한테 대금 못 주겠다. 채권 양순에도 동시행항벽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야. 따라서 상속이나
채권, 양도, 차무, 인수. 차무가 저 동일성을 찾고 그대로 잊는 게 차무, 인수니까. 채권이 동일성을 찾고 그대로 잊는 게 채권, 양도고. 상속, 채권, 양도, 차무, 인수처럼 이 채권, 차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이전이 되는 경우는 여기에 상속인 또는 채권, 양수 등과도 동시행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계약처럼 당사자성이 인정되는 거 아니다. 정립 반드시 하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판례도 워낙에 물어보는데 여기 칠판의 사례를 그대로 놔두고 칠판의 사례를 그대로 놔두고 원래점 이자들의 채무는 이자의 소유권을 채무하고 대금 이력이다. 이자의 대금 채무가 동시행관계인데 매도인 채무자가 소유권인 권한에서는 매도인 채무자니까 채무자가 자기 귀책 사유에서 건물을 멸시했겠다. 그러면 얘는 채무 불이행. 그 중에서 이거를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행이 불가능해서 이행 불능 그래요. 그러면 채무 불능으로 해서 대신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한다 그 말. 그러면 원래 소유권 채무가 무엇으로 바뀌느냐?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 이렇게. 그럼 원래 소유권 채무하고 이자 대금 지급 채무가 동시행 관계인데 이자 귀책 사유로 소유권이 이제 불가능함으로써 이자의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면 손해배상 채무하고 대금 지급 채무 이게 동시행 관계가 바뀐다는 거. 따라서 채무 불량 이행 불능으로 해서 소유권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면 요거하고 동시행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 이야기. 따라서 동그라미 3번도 하다보니까 점검 따고 거기 색칠한 판례 중에서 1번은 제껴도 되고 2번 판례에서 이게 좀 실무상 여기 판례는 얘는 지금 부가치세를 써놨는데 우리 시험에 양도소득세가 출제가 됐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 시험에 양도소득세를 출제가 됐는데 이 건물서 매매를 했다. 원래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부담해 두는데 이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 맺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 맺더라도 이런 특약은 반세 질성이 아니니까 유효가 돼요. 그럼 매도인은 소유권은 채무하고 매수는 대금 지급 플러스 얘는 양도세 납부금을 부담하는데 이 양도세 납부금도 매도인의 소유권이라고 동시행 관계다. 따라서 얘는 이자가 양도세를 납부 안 하면 네가 양도세 납부할 때까지 소유권이 더 뭐 하겠다? 동시행하면 갱사줬다. 우리 시험 이제 양도세 납부하고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이 동시행관계다. 여기에 출제가 됐는데 동일한 취지로 여기 판례는 부가치세에 관해서 판례고 내용은 똑같이 생각합니다. 부가치세를 매수인이 부담으로 약정을 맺었다. 아까 양도소득세처럼. 그럼 부가치세 납부모도 매도인의 소유권이라고 무슨 관계다? 동시행관계다 그 이야기예요. 양도소득세도 같이 기억하라고 말이에요. 실무상으로 양도소득세가 주로 문제가 많이 돼. 양도소득세를 시험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시험 똑같이 사고하라고 말이야. 그 다음 상대방 채무자가 변제에게 도래할까. 요거는 이제 사례 문제가 많아오기 때문에 거래 관행에 따른 몇 가지 거를 특히 유념을 해야 되는데 변제에게 도래할까. 요거는 좀만 쉬었다.